에너지관리기능사 2013년 5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일러의 부속장치 중 추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는데요. 이 추결기는 증기 추결기를 말합니다. 증기의 열을 저장하는 거죠. 증기의 열을 왜 저장해요? 증기를 발생시키면은 증기가 지닌 뜨거운 열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사용하지 않고 왜 저장할까요? 남아도니까요. 자, 그러면 사용처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많이 사용할 때가 있고 적게 사용할 때가 있고. 근데 보일러 본체 입장에서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급출발, 급제동, 급출발, 급제동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빨리 망가지겠죠? 보일러 본체에서도 증기를 급히 발생시켰다가 또 멈췄다가 이렇게 변동이 너무 심하면 본체를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하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수명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체 입장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가동되는 게 좋습니다. 증기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증기 발생량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본체에서 발생한 증기를 사용처로 보낼 때는 사용처에서는 직접 사용하는 곳에서 사정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때도 있고 적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사용할 때는 본체에서 보내는 쪽쪽 계속 사용하면 괜찮지만 갑자기 적게 사용한다. 이 많게 적게 사용하는 것이 변동이 심하다. 그럴 때는 특히 적게 사용할 때는 본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남아 돌겠죠. 이러한 잉여 증기의 열을 별도의 장치에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것은 주로 증기열을 물에다가 저장하는데 물 속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물을 따뜻하게 데펴 놓는 거죠. 따뜻하게 데펴 놓으면은 이 뜨거워진 물을 혹시나 나중에 사용처에서 증기를 급히 또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연락이 오면은 본체에 이 뜨거워진 물을 공급을 해서 증기 발생을 빠르게 해주는 거죠. 자, 가장 옳은 것. 통풍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장치이다. 통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관계가 없고요. 보일러의 부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증기를 한 번 더 가열하는 장치다. 이것은 이제 제열기라고 하는 장치죠. 폐열 회수 장치 중에서. 자,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3번이죠. 해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저부하 시에 잉여 증기의 열을 저장하였다가 고부하 시에 이용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일러 부하 변동이 잦은 경우에 사용한다. 자, 문제 2번. 증기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계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가 돼야 되느냐. 이건 설치 기준에 관한 것이죠. 1.5배 이상, 3배 이하. 답은 3번이고요. 이 보일러에 설치하는 것은 일단 본체, 용기가 있고 부를 때는 연소 장치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저장만 하는 가스 자격증에서 나오는 고압가스 용기, 고압가스 저장 탱크, 고압가스 설비에서는 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1.5배에서 3배까지가 아니고 2배까지만 표시가 된 걸 사용합니다. 자, 해답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번이 답이죠. 보일러 부착 압력계 눈금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에서 3배. 단 고압가스 용기나 저장 탱크는 1.5배에서 2배. 이건 에너지 관련 시험에는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문제 3번. 보일러의 연소장치에서 통풍력을 크게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 통풍력. 배기가스가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빠져나갈까? 바깥에 차가운 외기가 있고요. 빠져나가는 배기가스가 있는데 일단 굴뚝의 단면적이 클수록 굴뚝은 우리나라 말이고요. 한자식 표현으로는 연돌이죠. 돌은 돌출되어 있다. 수직으로 솟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평으로 된 부분은 연도라고 합니다. 통로죠. 길도자. 그래서 연도는 되도록이면 길이가 짧게 그리고 연도가 꾸불꾸불 구부러지면 안 돼요. 굴곡부 개수가 적게. 그리고 연돌, 굴뚝은 이제 수직으로 솟아있는 것인데요. 굴뚝 높이가 높아야죠, 이게. 높을수록 잘 빠져나고요.
그리고 배기가스하고 외기하고 온도차가 심할수록 뭐 외기 온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배기가스 온도는 조정할 수가 있겠죠. 배기가스 온도가 뜨거울수록 잘 빠져나가는데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서 통풍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배기가스 손실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으로는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죠. 자, 보겠습니다. 연돌의 높이를 높인다.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 연도의 굴곡부를 줄인다. 연돌의 단면적을 줄인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통풍력을 크게 하려면 연돌의 단면적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문제 4번. 보일러의 액체 연료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 보통 액체 연료는 인류가 연료 종류를 사용할 때 보면 고체를 가장 먼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연료 순으로 발달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액체는 항상 비교를 할 때 그 과거에 사용을 했던 고체 연료와 보통 특징 비교를 많이 합니다. 품질이 균일해서 발열량이 높다. 운반이나 저장 취급이 용이한 편입니다. 사실 고체도 운반 저장은 아주 쉽죠. 연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액체도 쉬운 편이에요. 왜? 탱크만 있으면 돼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기체는 매우 불편하죠. 공기용으로 확산이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밀폐된 용기, 밀폐된 탱크, 별도의 압력 탱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반하는 것도 기체만 들어서 운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운반 저장 취급이 기체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죠.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지만 액체는 고체와 마찬가지로 운반 저장 취급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고체는 특히 연소한 후에 재가 되는 성분이 매우 많아요. 재가 되는 성분을 한자로 재회, 그래서 재가 되는 성분, 회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잿빛 색깔 그러면 회색 그렇게 표현하죠. 회분이 재가 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회분이 많고가 아니고 액체 연료는 고체에 비해서 회분이 매우 적죠. 연소 조절은 쉽습니다. 뒤쪽은 맞아요. 연소 조절이라는 것은 불을 세게 뗄 때, 약하게 뗄 때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는 것인데 연소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죠. 버너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분무량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조절하기가 좋은데 고체는 석탄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석탄을 강하게 많이 뗐다, 적게 뗐다 조절하기가 어려워.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고체는 연소 조절이 어렵습니다. 사실. 연탄불 조정해봤자 공기구멍 약간 적게 틀고 공기구멍을 크게 틀고 많이 틀고 그 정도밖에 조절이 안 되죠. 액체 연료는 연소 조절이 쉽습니다. 단 회분은 고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연소 온도가 높아서 국부 과열의 위험성이 높다. 맞는 표현이고요. 버너 각도나 노즐 각도에 따라서 또 어느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겨냥해서 분사가 될 수도 있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에 비해서 재가 되는 성분, 회분이 적다. 자, 문제 5번. 벽체의 면적 24제곱미터 열 관리율이 0.5kcal/제곱미터 도시, 벽체 내부 온도가 40도씨, 벽체 외부 온도가 8도씨일 경우 시간당 손실 열량이 약 몇 kcal/h인가? 이 벽이 있는데 벽체의 면적이 24제곱미터래요. 그리고 열 통과하는 열 관리율이 0.5kcal 제곱미터 아워 도시. 벽체 안쪽이 온도가 40도씨, 바깥쪽이 8도씨. 자, 열 관류에 의한 경우 또는 전도 대류에 의한 경우 이처럼 뭔가 전달되는 열량을 구할 때 그 열량은 면, 전, 온 이렇게 구하죠. 면전원, 면전원. 자, 열량은 면전원 식을 활용할 때는 이 전이 전달률이에요. 전달률, 열 전달률. 근데 열 전달률하고 같은 개념이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열 통과율 단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서는 전도율 나누기 두께 이렇게 하면은 열 전달률과 단위가 똑같아져요. 물론 면적은 제곱미터이고요.
온도차는 도씨가 되겠고, 열 전달하는 전달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 도시. 요즘에 주로 이제 질량 위주로 한 절대계 단위로 나오면 킬로칼로리 대신에 킬로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세 가지를 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 24제곱미터 곱하기 관료율 0.5, 온도차는 40도 빼기 8도.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확인하면 되겠죠. 정답은 384. 자, 면적, 면, 전달률, 온도차. 이런 식도 있지만 다른 식으로 뭔가 데우고자 할 때, 데피고자 할 때, 뜨겁게 가열할 때, 이럴 때는 양, 비, 온.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열량에 관한 식은 두 가지로 다 구해주죠. 양, 비, 온 또는 면전, 온. 문제 조건대로 면, 통과율, 온도차. 이렇게 해서 384가 정답이 나왔어요. 자, 문제 6번. 전기 공급 시 과열 전기 사용함에 따라 다른 장점이 아닌 것 그랬는데, 과열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전기를 대부분은, 관료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서 가열이 됐다가 증발이 됐다가 과열까지 과정을 거쳐서 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일러는 발생한 전기는 습진기의 상태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가열해서 압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온도를 한층 높여서 과열 전기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과열 전기로 만들어주는 이 장치, 그게 과열기죠. 과열기. 과열기는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연도에 설치가 되죠. 굴뚝 나가기 전에 연도에 제일 먼저 과열기, 그 다음에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과제절궁 순서로 이렇게 설치가 되죠. 폐열회수 장치입니다. 그럼 과열기를 통과할 때 이 과열기는 연도 속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가스가 굴뚝으로 빠져나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입니다. 자, 그것을 감안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부식 발생 저감, 열효율 증대, 과열장치의 열응력 저하, 증기 소비량 감소 이랬는데요. 과열 증기는 온도가 한층 더 뜨거워진 것입니다. 발생할 때보다, 보일러에서 발생할 때보다 이 증기 온도가 훨씬 더 뜨거운 증기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증기는 일단은 습기가 없는 상태죠. 자, 압력과 엔탈피 비교를 보면은요, 이 습증기 상태가 아니라 과열증기 상태는 이미 건조도가 100%가 넘어간 상태예요. 즉, 전부 다 건조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습증기 상태가 아니죠. 습증기가 아니고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기관 내부를 흐를 때에 부식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이건 증기관 내부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 과열기라는 장치로 보면은, 이 장치로 보면은 과열기 표면에는 부식이 일어납니다. 연소가스로 인해서. 자, 두 번째, 열효율 증대. 고온의 전기를 발생해서 보내기 때문에 훨씬 사용처까지 더 뜨겁고 더 힘 있는 전기가 공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속에서 증기관 속에 흘러갈 때도 습증기가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고 과열 증기가 흘러가는 속도가 달라요. 습증기는 눅눅하고 증기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관벽에 자꾸 마찰이 많이 돼요. 그런데 과열 증기는 건조합니다. 깨끗하고 더 뜨겁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훨씬 마찰장이 적은 상태로 멀리까지 빠른 속도로 이송이 됩니다. 연료율 증대한 이것은 과열기를 또 사용하면은 연소가스가 그저 배기가스로 그냥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열을 한 번 더 흡수를 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열이 더 훨씬 적어지죠. 열효율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가열 장치의 열응력, 이 과열기라고 하는 거, 이 장치 겉에는 가동을 할 때는 뜨겁게 이렇게 가열이 됐다가 또 이게 이제 중지하면은 또 식었다가 아주 이게 온도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팽창 수축, 팽창 수축. 그러면은 이렇게 열에 의해서 재료가 늘었다 줄었다. 마치 누가 옆에서 잡아당겼다가 압축했다가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죠. 그 재료에 가해지는 힘, 그 재료가 그 가해지는 힘을 버티는 것을 보고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처럼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재료에 힘이 가해지는데 그 열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는 열응력이 저하가 아니죠. 열응력이 발생하죠, 장치에는. 그 다음에 증기 소비량 감소는 같은 킬로그램 수에 같은 중량의 증기를 보내도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습기가 있고 온도가 조금 과일 증기보다 떨어진 이런 증기를 보내는 것보다 한층 뜨겁고 습기가 적은 증기를 보내면 적은 양의 킬로그램 수가 적은 양의 증기를 보내도 증기 사용처에서는 어차피 열량을 사용하니까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먹는 걸로 치면 칼로리가 적은 영양가가 적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소량을 먹어도 칼로리가 보충되는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죠. 과일 증기는 포화 증기보다 엔탈피, 온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연료율이 높고 증기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 말은 같은 킬로그램이지만 훨씬 많은 열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서 킬로그램 수가 적은 증기 가지고도 많은 열을 사용할 수 있다. 증기 중에 습기가 적어서 관의 부식이 감소한다. 하지만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장치의 열응력이 발생한다. 자, 문제 7번. 화형 검출기 종류 중 화형 발열을 이용한 것으로 바이메탈에 의해서 작동되고 주로 소용량 온수보일러의 연도에 설치된다. 자, 화형 검출기는 화염의 상태를 감시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죠.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스택 스위치는 스택은 STACK, 그래서 스택이 연도예요. 연도. 그러니까 연도에 설치하는 스위치인데 바이메탈 스위치입니다. 금속판 2장을 붙여서 팽창률이 다른 걸로 열받아 있을 때는 쫙 이렇게 한쪽으로 늘어났다가 열이 식으면은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도에 설치하는 거 스택 스위치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세부 해설 보죠. 플레임 아이는 주로 유리용 보일러에 많이 사용합니다. 플레임 로드는 가스용 보일러에 사용합니다. 지금 과년도 기출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 성향으로 보면 그저 문제 답 이렇게 해서 몇 년치 문제 외우고 답 외우고 이렇게 가서 시험 응시하면은 합격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가 다 바뀌어 있죠. CBT 시험으로 바뀐 이후로 문제 자체를 다 지문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도 기출 실질적으로 시험지 종이로 시험 본 지필고사라고 하죠. 지필고사로 시험 보는 게 2016년도에 마감이 됐고 그 이후로는 2016년 5회 마지막 시험부터는 CBT 시험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나왔던 출제가 되었던 문제 은행에 있던 모든 문제 유형을 다 개선을 해서 데코레이션에서 바꾼 거예요, 문제를. 하지만 기본 개념은 못 바꾸죠. 보일러 문제를 내는데 안 보일러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일러의 중요한 장치, 그 장치의 개념, 중요한 장치의 흐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바꿀 수가 없죠. 다만 문제를 내는 지문이나 보기의 포인트를 약간씩 바꿔서 좀 혼동이 되게 한다든지 과거에 나왔던 문제의 개념을 2-3개 정도 혼합을 해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문제 답만 외우지 마시고 해설 같은 경우도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플레임 로드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한다. 플레임 아이는 아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겁니다. 화염의 발광, 지랄 발광 아닙니다. 발광, 빛광자죠. 빛이 나는 것을 감지한다. 스택 스위치, 연도에 설치한다. 발열 현상을 감지한다. 화염이 뜨겁잖아요. 뜨거운 열을 감지해서 작동이 된다. 작동되는데
순식간에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났던 금속판이 오므라들고 이렇게 하는데 수십 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감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형 보일러에 사용하면 사고 터지기가 딱 좋아요. 대형은 쓰지 못하고 소용량 보일러에만 사용된다. 문제 8번. 수위 경보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수위 경보기, 고수위도 경보하고 저수위도 경보하죠. 안전저수위 수면계 하단. 수면계 하단이 안전저수위죠. 이럴 때는 무조건 보일러 정지하죠. 그리고 고수위라고 그런 것은 보통 수면계 2분의 1이 평상시 유지를 하는 표준적인 수면 상용수위인데요. 대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상용수위 50% 정도의 수면에 위쪽으로 30%, 밑으로 30%. 그래서 약 한 세팅을 할 때 20%에서 80% 범위 이내에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은 이 20% 정도는 뭐냐면은 이제 저수위, 우리가 그냥 부르는 저수위면은 물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위험하니까 펌프가 기동이 되겠죠, 보통. 그리고 물이 채워져요. 쫙 채워져서 올라오면은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멈춰야죠. 고수위. 그럼 펌프가 정지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물론 30%가 못되게 민감하게 조금 적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정하게 설정해 놓은 고수위가 넘어갔는데도 계속해서 뭔가가 작동이, 펌프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럼 비정상적인 거죠. 자동차가 고장났다든지. 그러면은 고수위 때도 보통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정지해서 펌프 같은 것도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해주는 게 좋죠. 자, 이 수위 경보기는 종류가 부전열차가 있어요. 암기 방법입니다. 부전열차, 부자식. 가난한 사람 못 쓴다? 그게 아니고요. 플로트식이에요. 플로트식. 부가 부력할 때 뜰 부자예요. 위로 뜬다, 떠오르는 것을 부자라고 그러죠. 볼텍 같은 걸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플로트라고 합니다. 플로트, F-L-O-A-T. 자, 플로트식이라고 하고, 플로트식의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고저수위 경보기가 맥도널식이에요. 맥도널식. 그리고 전극식. 그 다음에 열팽창식, 그 다음에 차압식. 이렇게 해서 부전열차 4가지 방식의 수위 경보기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하면은 맥도널식, 이것은 플로트식이 대표적인 거고요. 전극식, 마그네틱식 이렇게 있는데 베풀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베풀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수분리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기수분리기는 수관 보일러에 설치하는 것이죠. 수관 보일러에서 역할이 어디냐면은 드럼이 물 담아진 조그만 드럼, 수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위쪽에 있는 것은 물이 좀 담겨 있고 증기도 있고 그래서 기와 물이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기수 드럼, 증기와 물이 들어있죠.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통은 물만 담겨 있어서 수드럼 이렇게 하는데요. 기수드럼 위쪽에서 증기를 이렇게 뽑아내죠. 그런데 증기를 추출하기 전에 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분리해 주는 거, 제거해 주는 거. 그것이 종류 중에 베풀식이 있어요. 기수분리기의 종류나 암기 방법이 스사, 건배 이렇게 있습니다. 스사, 건배. 스크래버형, 사이클론형, 건조 스크린형, 그리고 베풀형.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베풀식, 베풀형은 기수분리기 종류에 속한다. 문제 9번.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 중에 부속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3대 구성 요소. 보일러를
세 개로 크게 쪼개본대요. 구분해 본대요. 자, 여러분, 곤충을 세 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물론 죽죠. 근데 보일러는 생물이 아니니까 죽는 게 아니죠. 3대 구성 요소, 물 담아져 있는 것을 본체, 바디 또는 드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떼야죠. 불 떼는 장치가 연소장치, 연소장치에 속하는 것 주로 이제 버너죠. 버너. 예. 그리고 본체와 연소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장치, 이 나머지 장치를 전부 부속장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에너지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치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범위는 부속장치죠. 왜냐? 보일러에 붙어있는 모든 장치들은 바디, 물 담아진 물통, 불 때는 버너 이 외에는 다 부속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종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부속장치에는 물을 공급하는 급수장치, 그 다음에 불 때는데 버너 이외에 연료를 공급해야죠. 그 다음에 공기도 공급해야 되죠. 공기가 공급돼서 타고 나면 배기가스 빼야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 통풍, 바람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에서 증기가 나오면은 발생한 증기를 사용처까지 보내줘야죠. 송기장치. 그리고 보일러 물이 농축이 되면 밑에 더러운 물 빼줘야 됩니다. 분출장치. 그리고 보일러 내부 상태를 정확하게 관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시장치, 압력계, 온도계, 수면계, 유량계 이런 종류가 전부 다 지시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 이외에도 연도 측에 설치해서 배기가스의 열을 마저 한 번씩 더 흡수해주는 폐열 회수장치. 자, 그리고 보일러가 파열되거나 터지는 것, 파손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안전장치. 이처럼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기타 청소를 해주는 수간보일러의 수간 전열면의 끓음을 제거해주는 기타 처리장치, 슈트블로우 이런 거.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따라서 3대 구성 요소 중 부속 장치가 아닌 거 통풍, 여열. 여열은 폐열 회수 장치를 여열 장치라고 하고요. 열은 잉여, 남는다, 남은 열을 빨아들이는 장치. 연도에서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에 버려지는 열, 폐열, 폐기처분하는 열을 한 번 더 빨아들여주는 장치다. 그래서 열효율 증대 장치라고도 합니다. 열효율 증대 장치. 자, 그리고 급수장치, 물 공급하는 거. 그런데 연소장치는 부속장치가 아니고 3대 구성 요소에 속하죠. 본체, 연소장치, 부속장치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부속장치는 아니죠. 이건 3대 구성 요소죠. 문제 10번 연소 안전장치 중에 플레임 I로 사용되지 않는 거. 플레임 I, 빛을 감지한다고 그랬죠. 네. 빛을 감지하는 플레임 I 종류인데요. 광전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PBS는, PB는 납이고요. S는 황이에요. 황, 썰파. 그래서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요. 황과 납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황화 납이라고 읽고요. CELL은 셀, 전지를 말해요. 영어로 전지. 황화납 전지, 황화납 셀, 빛을 받으면 전류가 발생해요. 태양광처럼 빛을 받으면. 그 다음에 CDS, 그러면 CD가 뭐냐? 카드뮴이에요. 황화카드뮴. 카드뮴과 황이 결합했어요. 화학적으로. 읽을 때 거꾸로 읽으니까 황화카드뮴 그렇게 읽어요. 전지, 셀, 황화카드뮴 셀. 그 다음에 CDP 그랬는데요. P는 포스퍼레이트, 인이에요. 인. 읽으면 인화카드뮴인데 종류 중에 인화카드뮴은 없어요. 자, 플레임 I 종류 중에는 종류 중에 광전관, 황화카드뮴, 황화납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주로 사용되고요.
문제 11번. 연료 발열량은 9,750kg/kg. 연료의 시간당 사용량은 300kg/h인 보일러 상당 증발량이 5,000kg/h일 때 보일러 효율이 얼마냐? 보일러 효율은 공급한 열, 집어넣은 것분에 빨아들이는 열, 흡수한 거, 유효율이죠. 자, 그러면은 유효율은 증기가 발생할 때 흡수한 열이니까 증기 발생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공급열은 집어넣을 때 대부분의 연료가 탈 때,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이니까 연료량에 곱하기 발열량,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증기 발생량의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는 뭐하고도 같냐면은 상당 증발량 곱하기 증발 잠열 539하고 같아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 나온 것을 대입하면 상당 증발량 5,000 곱하기 증발 잠열 539 자동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이 300 곱하기 발열량 9,750. 이제 퍼센트로 구하고자 하니까 숫자에다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되겠죠. 보일러 효율식은 사실 60문제 출제 가운데서 반드시 출제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매 회마다 모든 응시자마다 어느 장소에서 시험을 응시하든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대부분 수험자들이 숫자 나오고 공식 나오면 무조건 제끼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확률이 100%다, 100% 가깝다, 최소한 70% 이상만 되는 확률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학습을 해야죠. 와, 어쩌다 한 번씩 10년, 20년 지나도 나올까 말까 하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러한 개념은 무수하게 많이 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자, 이런 문제는 꼭 풀어야죠. 계산기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 누르면 92.14%. 이렇게 해서 가까운 게 답이니까 92%. 문제 12번. 보일러 예비 급수 장치인 인젝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인젝터는 비상용 급수 장치예요.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보일러 본체 안으로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될 텐데, 만약 펌프가 고장이 났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비상용 장치는 인젝터를 사용합니다. 인젝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도입을 해서 속에서 이렇게 분출을 하면은 여기가 압력이 센 속도로 흐르면 여기가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물이 쫙 빨려 올라오고요. 그리고 혼합이 되어서 출구 쪽으로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펌프가 고장 날 때는 물론 중요한 장치들은 꼭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여과기가 있어야 되고요. 여과기. 그리고 이 장치 주변으로 우회하는 배관을 해놔야 돼요. 이걸 바이패스라고 하죠. 그래서 펌프가 고장 날 때는 앞, 뒤 일단 잠그고요. 바이패스로 통하게 열고 나서 인젝터를 조절합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출, 빨아들이는 쪽, 흡수 밸브, 그 다음에 증기 밸브, 3,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감 조절합니다. 4, 핸들을 조정하는데요. 이게 개방하는 순서는 출, 흡, 증, 헨. 닫을 때는 헨, 증, 흡출 이렇게 닫습니다. 이렇게 증기가 분사하는 힘으로 공급을 하는데 펌프에 비해서는 힘이 약해서 급수 효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공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너무나 뜨거울 때는 또 작동이 안 되고, 또 압력이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또 지나치게 낮아도 안 돼요. 압력은 적당한 게 2기압에서 10기압 정도 사이, 메가파스칼 넣으면 0.2에서 한 1메가파스칼 사이 정도의 증기 압력으로 분사할 때, 또 증기가 습기가 많으면 되지도 않아요. 또 빨아들인 쪽에서 공기가 빨려오는, 공기가 누입된다든지 그러면 되지도 않습니다. 또 출구 쪽에 내부에 있는 체크 밸브가 망가져 있다든지 그러면 역시 공급이 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가 간단합니다. 급수장치는 들죠.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설치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증기압이 낮아도 급수가 잘 이루어진다. 낮아도 정도껏 낮아야죠. 설마? 물음표. 4번, 급수온도가 높으면 급수온도가 곤란하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걸 하나 더 세부적으로 보면 몇 도 이하가 되는 게 좋냐? 5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50도 이상으로 너무나 뜨거운 상태가 되면은 급수가 좀 곤란해진다. 그래서 답을 보면 3번이 틀렸죠. 증기압력이 적절해야 됩니다. 적절. 그러면은 압력은 보통 0.2 내지 1 메가파스칼 사이. 예전 규정으로면은 2kgm/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2기압 이상에서 10기압 정도 사이가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13번. 다음 중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 LNG 주성분은 메탄이죠. 자, CH4는 메탄, C2H6 에탄, C3H8 프로판, C4H10 부탄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과 4번 프로pan과 부탄이 주성분인 것은 LPG, 액화소유가스, 그 다음에 메탄이 주성분인 것은 LNG,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등점의 온도, 메탄은 마이너스 162도씨입니다. 프로판 마이너스 42도씨, 부탄 마이너스 0.5도씨. 자, 그리고 메탄은 기화가 되었을 때 600배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 다음에 LPG는 기화됐을 때 약 250배로 팽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 시 공기량은 메탄 1 입방미터가 연소될 때 공기가 10배, 12입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LPG는 프로판이 거의 주성분인데 프로판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기가 약 25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판 1입방미터 연소할 때 공기가 약 25입방미터 정도 필요한데 메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천연가스에 비해서 2.5배의 공기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량도 2.5배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설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메탄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체류하지가 않습니다. 가벼우니까 가볍다는 말은 위쪽으로 떠올라서 확산이 돼버린다 이런 소리고요. 이것은 프로판이나 부탄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바닥에 체류하죠. 체류해서 혹시 누설 사고 시에 폭발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천연가스 그러면 LPG까지 비교해서 특징을 꼭 외워놓으셔야 된다. 문제 14번. 보일러의 세정식 집신 방법은 유수식과 가압수식, 회전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 가압수식 집진장치 종류가 아닌 것. 세정식은 물을 이용해서 보일러 배기 가스 중에 먼지나 재, 끓음 등을 걸러주는 거죠. 세정식, 물로 씻는 거예요. 암기 방법은 세정식의 전체적인 종류는 유가회 그렇게 외우고요. 자, 그 중에서 가압수식은 물을 압력을 가해서 분사하는 것인데요. 가벤사충 보통 그렇게 외웁니다. 가벤사충제 그렇게도 외우고요. 가벤사충 분제 그렇게 더 많이 하면 자, 가압수식은 벤츄리 스크래버, 사이클론 스크래버, 충전탑, 분무탑, 제트 스크래버. 보통 충전탑과 분무탑은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벤사충까지만 더 보통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가벤사충제 이렇게 분자 빼고요. 타이젠 와시어는 회전식에 속한데요. 회전식에 속하는 것은 회제타임 그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회제타임, 임펄스 스크래버,
그다음에 타이젠 와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 15번 중유연소에서 번호에 공급되는 중유의 애열온도가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중유가 너무 뜨겁대요. 이상현상으로 거리가 먼 거. 그러면은 이것을 공부할 때는 너무 낮을 때, 너무 높을 때 이건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너무 높다. 그러면 버너 노즐에서 분사가 되기 전에 여기가 너무 뜨겁다는 거죠. 뜨거우면 기름이 일단은 배관 도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증기가 발생해요. 끓어서 유증기. 두 번째로는 기름의 성분이 분해가 돼요. 분해. 중유는 단일한 성분, 한 가지 성분으로 된 게 아니고 혼합물 상태입니다. 중유 내에서도 약간의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보통 정육 공장에 보면 원유가 수입되면은 원유에서 여러 가지 기름 종류를 뽑아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 중에 먼저 뭐 가스 종류 중에 뽑아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휘발유, 등유, 중유, 경유, 중유, 그래서 휘등 경중 이런 순서로 뽑아내는데 뽑아낼 때 어떻게 하느냐? 서서히 가열해서 분별 증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은 성분이 점점 분해가 돼서 분리가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고온으로 하면 기름 성분들이 이제 완전히 분해가 돼요. 그리고 기름은 탄소와 수소가 주 재료로 되어 있고요. 분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증기 발생하고 가벼운 기름 점점점 완전히 밑바닥에는 끈적끈적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알갱이처럼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분사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증기하고 같이 분사가 돼요. 증기가 분사가 되면서 같이 분사가 되니까 화염이 증기가 들어있는 부분은 불꽃이 끊어져요.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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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현상은 화염이 끊어진다. 이걸 뭐냐면 단락 그렇게 말하고요. 화염 단락. 그 다음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기름 분해되고 무거운 기름 성분이 밑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뭐냐면 카본이 달라붙어요. 카본 생성이 쉽다. 자, 그러면은 이상현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본 생성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무 상태가 고르지 못할 수가 있다. 분사 상태가 안 좋아요. 분사 상태가 안 좋다는 것과 무화, 안개처럼 분사가 아예 안 된다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역할을 이루기 쉽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속에 기름이 뜨거우니까 화염이 거꾸로 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무화 불량이 발생하기 쉽다. 무화 불량은 안개처럼 분사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안개처럼 분사가 안 될 때는 뭐냐면은 기름이 온도가 너무 차가울 때예요. 중유는 기름이 차가우면 끈적끈적한 성질이 남아서 잘 흐르지 않는데요. 그걸 압력을 가해서 분사하게 되면은 안개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물총 쏘듯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안개처럼 푹 하고 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총 쏘듯이 나간다. 그러면은 불이 여기가 이제 붙을 때인데 엄청 여기서 끓음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투시구를 통해서 연소실 안쪽을 관찰하면은 불꽃이 로켓 똥구멍에서 불 나온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불꽃이 밑으로 떨어지듯이 보여요. 그래서 화염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한자로는 치우칠 편자를 써서 화염편류 그렇게 말하고요. 끓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무화 자체가 안개처럼 분사되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된다. 답은 4번이죠. 무화불량. 이 말은 예열이 덜 됐다 이런 소리고요. 예열 온도가 너무 높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중유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증기가 발생합니다. 유증기, 기름 성분이 분해가 되고 유증기와 함께 분사가 되기 때문에 분무 상태가 불량합니다. 푸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역화의 위험도 있고요. 기름이 분해가 되어서 탄화물이 생성이 됩니다. 문제 16번. 1보일러 마력은 몇 kRp의 상당 증발량 값을 가지는가? 이 1보일러 마력 어떤 단위는 정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정했을까?
상당 증발량을 1시간 동안에 15.65kg/h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1보일러 마력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열량으로 굳이 바꾼다면은 상당 증발량에 곱하기 증발 잠열 539를 곱하면은 843535가 나와요. 843535 kcal/h가 나오는데 열량으로 바꿨을 때의 1보일러 마력, 그냥 상당 증발량으로 이야기했을 때의 1보일러 마력 둘 다 참고하고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죠. 문제 17번 보일러 증발율이 80kg/제곱미터/h이고 실제 증발량은 40톤/h이다. 전열 면적이 약 얼마인가? 보일러 증발율이란 뜻을 알아야겠죠. 증발율은 전열면 증발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열면 1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씩의 전기가 1시간 동안에 발생하느냐예요. 따라서 전기 나오는 전기 발생량을 전열 면적으로 나눠본 것을 증발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증발율이죠. 식 적으면은 전기 발생량은 40톤이래요. 자, 킬로그램으로 고치면은 빵빵빵 4만 킬로그램 나누기 전열 면적 몰라요. 문제를 이거 물어봤잖아요. 전열 면적. 그것이 80kg/제곱미터래요. 따라서 전열 면적 구하려면 서로 위치 바꿔서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4만 나누기 80 하면은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5, 8은 40. 앞에 5자가 답이네요. 자, 계산기 누르면 500제곱미터. 문제 18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시퀀스 제어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 보일러 자동 제어 흐름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시퀀스. 이것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서에 따라 그 다음 피드백 제어 결과를 이미 컨트롤된 결과를 어디로 다시 입력 측으로 되돌려서 바꾸해서 백해서 정정 동작을 행한다. 정정 고치는 동작을 행한다. 자, 그러면은 시퀀스 결과가 원인으로 해서 제어 단계를 진행한다. 아니죠. 피드백에 가깝죠.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 자동 제어를 피드백에서 목표값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별도로 이건 추치 제어라고 구분합니다. 3번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 값을 가진다. 이것은 일정한 값이다. 그래서 정치 제어라고도 합니다. 이건 피드백 내에서 목표값을 가지고 더 세분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4번 제어의 각 단계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제어이다. 답 설명한 대로 4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19번 수관 보일러 중에서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강제순환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거. 강제순환식은 압력이 적어질수록 물과 증기의 비중차가 적어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세게 누르면은 증기가 눌려요. 증기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점점 응축이 되어서 물하고 똑같이 되죠. 그래서 물과 증기가 압력이 높아지면 물은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줄지 않지만 증기는 부피가 줄죠. 줄어서 물처럼 응결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비중차가 적어서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순환력이 약해지는 결점을 보완하기에 강제로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그랬는데요. 강제순환식, 베록스, 라몬트 이런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 명칭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이게 틀렸죠. 2번 자연순환식 수관보일러는 드럼과 다수의 수관으로 보일러 물의 순환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보일러이다. 자연순환식의 대표적인 게 직관식, 수관 반듯반듯한 거, 곡관식 이런 것이 있죠. 직관식은 스바다가 있죠. 스바다. 암기법이죠. 스네기찌, 바브콕, 다쿠마. 곡관식은 이동 D형,
삼동 A형 뭐 이런 거 등이 있죠. 웰콕스, 스털링 이런 보일러가 있고요. 3번 자연순환식 수환 보일러는 곡관을 사용하는 형식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초기에 개발될 때는 직관식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곡관식을 사용하고 있죠. 4번 강제순환식 수환 보일러 순환 펌프는 보일러수 순환 회로 중에 설치를 한다. 답 확인합니다.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다. 문제 20번 공기열기에서 발생되는 부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공기열기 부식 폐열 회수장치 종류가 연도 중에 설치되는데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그런데 과열기, 제열기는 연소가스를 뜨거운 채로 접촉을 하면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고온부식. 절탄기, 공기열기는 저온부식. 고온부식을 주로 일으키는 물질은 연료 중에 V, 바나듐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출발점이 되고요. 바나듐. 저온부식을 일으키는 물질은 연료 중에 주로 황성분, S가 들어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중위연소 보일러의 배기가스 노점은 노점 E3 매치는 온도는 연료 중에 유황 성분과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에 좌우된다. 2번 공기열기에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기 입구와 출구부의 고온부식이다. 고온부식. 공기열기는 고온부식이 아니죠. 저온부식이죠. 자, 보기 3번. 보일러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 중에는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공기열기 배기가스 출구 온도가 노점 이상인 경우에도 공기 입구 온도가 낮으면 전열관의 온도가 배기가스의 노점 이하가 되어서 전면의 부식을 초래한다. 노점에 영향을 주는 SO2 아황산가스에서 SO3 삼산화황 또는 무수황산이라고도 불러요. 물기가 없는 황산의 변환율은 배기가스 중에 O2 산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랬는데요. 2번 고온부식이란 말이 틀렸죠. 공기열기는 저온부식입니다. 문제 21번 프로판가스가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탄소와 수소가 주 재료가 되는 그러한 기체, 이것을 탄화수소 종류, 탄화수소류 그렇게 말하는데요. 탄소가 몇 개인지 몰라. M개, 수소가 N개. 물론 숫자를 각각 집어넣어서 CH4 이게 한 개이고 네 개도 있고요. C3H8 세 개, 8개도 있고요. C4H10 부탄 4개, 10개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각각 다른 종류의 탄화수소류를 연소가 될 때 연소 반응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대표 연소 반응식이 있죠. 탄소개수 M개 플러스 수소개수 N개의 4분의 1만큼의 산소가 필요하고요. 연소가 되면은 탄소 따로 타고 수소가 따로 타서 탄소가 타면은 CO2, 수소가 타면은 H2O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 개씩이 생성이 되느냐? CO2는 탄소에 들었던 M개만큼이 그대로 CO2로 나오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에 들어있던 수소 N개의 2분의 1만큼의 H2O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탄화수소의 종류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연소한 후에 연소가 산소하고 격렬히 반응하는 거죠. 연소한 후에는 꼭 다 CO2와 H2O가 나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로판가스뿐만 아니라 메탄도 마찬가지고 부탄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죠. 부탄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판가스가 완전 연소가 될 때 생성되는 거 CO2와 H2O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죠. 연소 반응식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5가 나온 이유는 앞에 탄소 개수 3개 플러스 수소 개수 8개의 4분의 1만큼의 산소가 들어간다. 이거 계산기 누르면 3 플러스 4분의 8이니까 5죠. 그래서 5, O2. 그 다음에 CO2는 얼마 생긴다? 탄소 개수 들어있던 3개. 그 다음에 H2O는 수소 개수 들어있던 것에 2분의 1만큼, 2분의 8 계산하면 4가 되겠죠. 문제 22번. 보일러의 수위 제어 방식인 이 요소식에서 검출하는 요소로 옳게 짝지어진 거. 수위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수면계
2분의 1을 유지하고 싶어요. 상용수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일러 안에 들어있는 물높이가 이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센서로 어딘가 어느 부분에선가 센서로 검출을 해서 재어봐서 물높이가 원하는 데에 맞는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군데에서 센서로 확인하느냐, 한 군데만 하자. 1소요식, 1요소식 그렇게도 말하고요. 두 군데에서 재보자. 2요소식. 세 군데에서 재보자. 3요소식. 그래서 수위 제어 방식에서 검출하는 요소에 따라서, 검출하는 곳에 따라서 1, 2, 3. 암기 방법은 수, 증, 급이에요. 수준급으로 하는 거죠. 첫째, 수위만 검출하는 거. 1요소식. 2요소식은 수위도 하고 증기량도 검출하는 거. 3요소식은 수위와 증기량과 급수량을 검출하는 거. 자, 따라서 2요소식이니까 수위와 증기량, 수증급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이 수위를 검출하는 거. 수위, 물높이를 어떻게 검출하냐? 이게 바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전열차가 있는 거죠. 부자식, 즉 플로트식이죠. 전극식, 열팽창식, 차압식. 이래서 이 네 종류가 부전열차가 수위를 검출하는 수위 경보기 종류이죠. 23번 일반적으로 보일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틀린 것 그랬는데요. 첫째, 효율 뜻을 잘 보세요. 공급열분의 빨아들인 유효율이에요. 그리고 공급열은 제대로 열량이 일단은 잘 나와야죠. 잘 타지 않고 손실이 많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대로 발생한 열 가운데서도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보일러 연소실 내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연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불완전 연소가 되면 발생해야 될 열량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죠. 2번 보일러 장치 설계를 최대한 효율이 높도록 한다. 3번 연소 장치에 적합한 연료를 딱 알맞는 연료를 연소를 하는 거죠. 4번 공기 예열기 등을 사용한다. 배가스 빠져나가는 통로 연도에 과열기, 제열기, 절단기, 공기열기, 폐열 회수 장치를 설치해서 버려지는 열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 1번이 틀렸죠. 낮춘다가 아니고 높인다 이래야죠. (24번) 보일러 전열면의 그 흐름을 제거해 주는 거 수트 불러오죠. 수트. SOT 수트인데요. 이 양복 입는 슈트를 말하는 거예요. 슈트 이게 아니고 SOT 수트예요. 자, 수트는 검댕이에요. 검댕. 검댕을 훅 불어서 제거해 주는 장치. 수관 보일러에 주로 사용이 되죠. 수관 보일러에 수관의 겉에 부착된 그름을 압축 공기나 증기를 분사해서 떼어주는 장치. 수트 블로워. 2번이 답이 되겠죠. 25번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 주철은 철에다가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섞은 것을 탄소광이라고 하는데요. 탄소광을 아주 적게 탄소를 섞으면 저탄소광, 좀 많이 섞으면 고탄소광,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섞은 것을 주철이라고 그래요. 주철에는 탄소 함유량이 많죠. 최소 2%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광에서 고탄소광 주철로 갈수록 용융 온도,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아져서요. 열에 강합니다. 한번 굳어버리면은 잘 다시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철로 만든 보일러는 이것은 용접이 잘 안 됩니다. 용접이 안 돼서 다시 쇳물로 녹여서 틀에 부어서
연탄 찍듯이 찍어내야 되는데 속의 내부가 텅 비게 복잡한 구조의 연소실까지 만들기 어려우니까 식빵 찍듯이 중간중간 조각 떼어내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립식 보일러고요. 줌을 제작합니다. 쪽으로 나눠서 조각으로 나눠서 조립을 해야 돼. 그래서 쪽을 영어로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섹션 보일러라고도 부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열성, 열에 견디는 것, 내식성, 부식에 견디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열에 잘 견딥니다. 다만 충격에는 약합니다. 때리는 것에 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충격에 약하다. 보일러를 누가 때리고 있겠어요? 망치로 해머로? 그건 아니고요. 보일러에서 충격받는 건 뭐냐면은 급히 열받아서 물이 쫙 떨어져서 엄청 열받았어요. 과열된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공급할 때 급열, 급냉 시에 균열이 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열 사고 시에는 주철 보일러를 취급할 때 보일러를 정지하고 자연적으로 냉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식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급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2번, 고압 대용량으로는 적합하다? 아니에요. 틈새가 조립을 했기 때문에 셀 우려가 있어서 저압 난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3번, 섹션의 증감, 조각을 늘리고 줄이고 해서 용량을 키우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및 충격에 강하지 않죠. 약하죠. 때리면은 균열이 가고 깨집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고체 연료의 고기 발열량으로부터 저희 발열량을 산출할 때 연료 속의 수분과 다른 한 성분의 함유를 가지고 계산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이 성분이 무엇인가? 연료 중에 성분이 가연 성분이 있고요. 안타는 불연 성분이 있겠죠. 가연 성분은 탄수황, CHS 세 가지가 가연 성분이고요. 불연 성분은 재가 되는 거. 보통 표현을 A 성분이라고 하는데 재가 영어로 애쉬예요, 애쉬. 그래서 앞글자 따서 보통 A로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질소 성분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연료 중에. 근데 이제 워터, 물이 수분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수분. 100% 완벽하게 건조한 연료 드뭅니다.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경우는 수분 함유율이 꽤 높고요. 촉촉하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연탄이 이제 고슬고슬하게 건조가 되겠지만 약간 촉촉한 기가 있다. 그 다음에 기름에도 수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된 저장 탱크의 밑바닥에 수분이 깔아앉아서 고여있는 거. 이런 걸 이제 밑에 깔아앉은 그런 것을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응축수도 영어로 드레인이라고 하고 저장 탱크 하부에 고여있는 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주기적으로. 자, 그리고 연료 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탄소는 타면 뭐가 되느냐? CO2가 돼요. 그러면서 열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완전 연소가 되면은 8,100kcal per kg. 1kg당 8,100kcal가 발생합니다. 수소 성분은 타고 나면은 H2O가 되고요. 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열량은 34,000kcal가 발생합니다. 황은 타고 나면은 SO2, 이산화황이라고도 읽어요. 거꾸로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 열량은 2,500kcal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가연 성분이 다 타고 나면은 전체 열량이 요만큼씩이 진짜 딱딱딱딱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이유는 발생한 성분 중에 일단 수소가 타고 발생하는 H2O, 물이 있고요. 연료 중에 애초에 들어있던 수분은 그대로 배기가스로 나갈 때 수분으로 그대로 나가죠. 이 두 가지 때문에 8,100, 34,000, 2,500의 열량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이 물기가 어떻게 되느냐? 연소실에서 발생한 이 열을 흡수해서 열을 흡수해서 증발을 해서 굴뚝으로 날아가요.
한마디로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열량 중에 수분으로 인해서 다시 그 열을 빼앗아서 자기가 증발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열량을 계산하는 걸 보고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고, 이 수분 때문에 빼앗기는 열량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걸 제거를 하고 수분까지 증발해서 다 날아간다고 계산을 하고 발열량을 측정한 게 저위 발열량이에요. 높을 거 낮을 거. 그래서 산출할 때 연료 속의 수분,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성분 함유율, 다른 한 가지 뭐예요? 수소죠, 수소. 수소가 통하면 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발생한 열 중에 일부분을 다시 빼앗아가면서 그 물기가 수증기로 굴뚝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 굴뚝 바깥에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그 수증기가 바로 수소가 연소할 때 생성이 되는 물의 성분과 연료 중에 들어있던 수분 성분이 수증기로 빠져나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죠. 27번, 노통보일러에서 노통에 직각으로 설치해서 노통의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강도 보강, 관수순환을 양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직각으로 뭘 설치할까? 자, 보겠습니다. 노통에 이런 원통 보일러에 연소실을 설치하는 건 노통이라고 그러죠. 원래 중심에다 설치하지 않고 중심에서 약간 치우쳐서 설치한다. 물순환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유는 중심에다 설치하는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한 중심부에 있으면 물이 끓어서 왼쪽으로 순환하는 거, 오른쪽으로 순환하는 것이 중심부라면 똑같아요, 양이. 그래서 밑바닥에 오면은 충돌을 일으켜요. 여기서 매우 혼란합니다. 물의 흐름 방향이 뒤죽박죽이 되고요. 내려오는 물, 올라가는 물 막 섞여서 제대로 순환 방향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놓으면은 여기는 소량만 흘러가고 여기는 많은 양이 흘러가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 흐름 방향이 이쪽이 대세가 되죠.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소량으로 넘어오는 이쪽으로 대류되는 물을 부딪히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흘러오는 이 물을 이렇게 위쪽으로 바로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노통 속에 관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노통을 살펴보면 그냥 뻥 뚫린 노통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직행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순환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바로 통과하도록 이렇게 관을 설치하는데 이 관 이름을 갤로웨이 관 이렇게 부르고요. 이 갤로웨이 관은 버너가 앞에가 있으면은 불을 떼면은 이 연소가스가 겉에 접촉하니까 일단 불이 닿는 전열 면적이 일단 증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통이 바깥으로부터 수압이나 증기압을 받고 있는데 가운데 기둥 모양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노통이 훨씬 강도가 튼튼해집니다. 강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목적인 물 보일러수 순환이 훨씬 어때요? 양호하게 되는 거죠. 보일러수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보일러수 순환을 돕는 역할로 갤로웨이 관을 설치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전열 면적 증가, 강도 보강, 관수 순환을 양호하게 관수가 이제 보일러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다고요? 갤로웨이 관이다. 그럼 아담슨 조인트는 뭐냐? 아담슨 조인트는 노통이 불을 떼는 곳이니까 불 뗄 때는 엄청 팽창했다가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면 다시 수축, 팽창, 수축. 이 팽창, 수축 안에 열 팽창,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1m마다 끊어서 이렇게 나팔처럼 벌려서 리벳으로 있고 요 사이는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링을 끼워놔요. 이런 것을 아담슨 조인트라고 합니다. 즉 노통을 이렇게 벌리고 리벳 있게 하고요. 가운데 링처럼 된 패킹 링을 끼우고요. 신축흡수 링을. 이쪽도 노통을 벌려요. 이렇게 나팔처럼. 그래서 여기를 리벳으로 다 쫙 붙여서
이음을 하죠. 이런 것을 아담슨 조인트, 아담슨 이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브레이징 스페이스는 노통을 설치하면은 이 드럼통이 이 동그랗게, 이거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동그랗게. 이 동그랗게 돌아온 이쪽 판을 동판이라고 하고요. 옆에 이게 막혀 있는 판을 경판이라고 해요. 경판. 경판. 경계 지역을 막았어요. 거울처럼, 동그란 거울처럼.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옆구리를 막았다. 마구리판이라고 하는데요. 경판의 종류가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평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도드라진 이런 접시형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타원을 쪼개놓은 것 같은, 타원을 반 쪼개놓은 것 같은 형태. 그 다음에 구를 쪼개는 것 같은. 이것은 똑같은 경판인데 명칭이 평경판. 이것은 접시형 경판. 그 다음에 이것은 반타원형 경판. 이것은 반구형 경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평경판, 평형경판, 접시형 경판, 반타원형, 반구형 이렇게 하는데, 이 보일러 내부에 증기가 생기고 증기 압력이 생기고 하면은 높은 압력 때문에 막 사방 팔방으로 밀어 제끼죠. 그럼 평경판은 변형이 되기가 쉬워요. 불룩하게 불러오기가 쉬운데, 나머지 접시형, 반타원형, 반구형은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변형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평경판일 때 이 평경판이 밖으로 톡 튀어나오지 않도록, 노통이 아무리 팽창 수축을 해도 톡 튀어나오지 않도록 동판과 경판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어놔요. 이렇게 이어놔.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밀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 증기압력 미는 힘으로 삼각형 모양의 버팀새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 평경판이 변형이 되지 않아요. 평경판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모양으로 버팀쇠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가제트 스테이 그렇게 말해요. 이 가제트 스테이, 스테이는 버티다, 머무르다, STAY 스테이인데요. 스테이는 전부 다 버팀쇠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처럼 가제트 스테이를 설치하니까 이 부분은 변형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노통은 어차피 팽창 수축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밀렸다가 들어왔다 해서 이 안쪽 부분이 홈이 파이면서 부식이 일어나요. 쫙 홈이 파이면서 이것을 구식 또는 영어로는 그루빙이라고 그래요. 홈 부식이라고도 해요. 홈이 파이면서 일어난다. 부식, 홈 부식, 그루빙 같은 말로 부르는데요. 이게 일어나기 쉬워요. 따라서 이것을 또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노통과 이 가제트 스테이 하단 요 부위를 거리를 충분하게 띄워요. 간격을 띄워주라. 그러면은 철사를 끊을 때도 바짝 붙어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끊어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멀리 잡고 하면은 잘 끊어지지 않듯이 이 간격을 넓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마치 노통이 나오고 들어가고 팽창 수축할 때 사람 가슴이 이게 호흡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호흡 공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reathing, breathing. 이거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호흡 스페이스, 공간 그렇게 번역하고요. 이것을 breathing space라고 합니다. 기준상으로는 breathing space는 230m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심학습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능사 공부하고 나면 산업께서 다시 또 응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경력이 쌓이면. 그럴 때에는 이런 세세한 내용을 설계 기준까지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뜻 가운데에서 물론 정답은 진즉 나왔죠. 여러분 알다시피.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보일러 수가 바로 통과하기 쉽게. 이것이 갤러웨이관이고요. 그 다음에 노통을 열팽창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아담슨, 조인트 아담슨 이음. 그리고 동판과 경판을 삼각형 모양으로 버팀새를 설치한 것을 가제트 스테이. 이 경판의 변형을 방지하는 거죠. 특히 평경판. 그 다음 노통의 상부와 가제트 스테이 하단하고 이 띄어야 되는 거리, 그것을 브레이징 스페이스. 기준상으로는 얼마? 230m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통도 평평한 것은 평형 노통이라고 하고, 평평한 노통에 열팽창 신축을 흡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꾸불꾸불 파도 모양으로 제작한 것을 파형 노통이라고 합니다. 파형 노통의 종류는 브리데모 폭파가 있어요. 브리데모 폭파.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브리데모 폭파. 암기법입니다. 폭파, 파형 노통. 폭파. 브라운형, 리즈포즈형, 데이톤형, 모리슨형, 폭스형, 파브스형. 그래서 파형노통의 종류, 이 골의 높이와 이 피치의 간격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주름 잡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브리데모 폭파, 브라운, 리즈포즈, 데이톤, 모리슨, 폭스, 팝스 이런 종류로 구분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열량 또는 에너지의 단위가 아닌 거. 이거 뭐로 읽어요? 주울 이렇게 읽죠. 열량이나 에너지, 같은 에너지, 일량도 에너지죠. 그러면 일은 어떻게 규정했어요? 힘 곱하기 일정 거리를 밀고 가는 거. 이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힘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힘 하나 안 들이고 따라가기만 해요. 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 힘 곱하기 거리가 1입니다. 그래서 1뉴턴의 힘으로 1m 밀고 간다.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 1줄의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줄.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의 크기는 1뉴턴의 힘으로 1m를 밀고 갔다. 그 정도 일을 하는 것을 1줄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CAR, 칼로리로 있죠. 칼로리. 순수한 물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 그것을 1칼로리라고 규정하자, 정하자. 그 다음에 이 뉴턴이라고 있죠. 뉴턴은 힘의 단위예요. 그냥 힘. 힘의 단위. 그 다음에 BTU. British Thermal Unit. 브리티시가 이 영어 시간이 아닌데 어쩔 수가 없네요. 브리티시. Thermal Unit의 약자예요. 유니트는 단위라는 뜻이고요. Thermal, 열의. 브리티시는 영국의, 그 말이죠. 영국에서 정한 열의 단위, 열량 단위. 그래서 BTU이고요. BTU는 순수한 물 1파운드를, 파운드. 1도 F, 화씨로 1도 F 올릴 때 필요한 열, 그것을 1BTU라고 규정하자. 영국에서 정한 거죠. 물론 유럽에서 생활 가운데 많이 통용하고 있는 단위죠. 따라서 열량, 에너지 단위가 아닌 것, 당연히 3번이 답이 되겠죠. 29번, 연료유 저장 탱크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1번, 연료유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서비스 탱크는 보일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용량의 것으로 해야 된다. 2번, 연료유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유면계,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유명하게 설치해야 된다. 3번 연료유 탱크에는 탱크 내의 유량이 정상적인 양보다 초과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 경보를 발해주는, 경보를 울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연료유 탱크에 드레인을 설치하는 경우는 드레인이 주로 연료 중에 뭐가 고인 거라고요? 분리돼서 수분이 분리돼서 밑바닥에 고인 거예요. 경우에는 누유에 따른 누설이 된 기름이 누설되는 것에 따른 화재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드레인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은 탱크의 상단에 아니죠. 밑바닥에 깔아놓는다니까요. 탱크 밑바닥에 설치한다. 하단에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연료유 탱크, 일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넣고요. 이 기름을 서비스 탱크로, 보조 탱크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서비스 탱크에서 분연 펌프, 메탈링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버너, 화기로부터 서비스 탱크는 최소한 2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화기로부터 저장 탱크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낙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높이가 버너 선단으로부터 1.5m 이상 서비스 탱크가 떨어져 있는 게 좋고요. 자, 그런데 저장 탱크에서 기름을 채취하는 것, 물론 여기도 이송 펌프가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끈적거린 상태에서 기어 펌프를 사용합니다. 기어 펌프. 기어 펌프로 기름을 서비스 탱크로 올려주는데 여기 채취하는 곳에 밑바닥에서 기름을 빨아들여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높이를 띄워야 되고요. 밑바닥에는 수분이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레인이죠. 드레인은 밸브를 설치해서 평상시 잠궈놨다가 드레인이 많이 고이면은 빼주는 역할을 하죠. 밑바닥에서 드레인을 제거한다. 30번 강철제 증기 보일러에 안전 밸브 부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증기 보일러에서 안전 밸브는 보통 증기 압력이 초과될 때죠. 증기 압력 초과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1번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한다. 밸브의 축을 수직으로 세워서 부착한다. 밸브 부착은 플랜지 또는 용접 또는 나사 접합식으로 한다. 4번 가능한 한 보일러의 동체, 본체에 직접 부착한다. 간접적으로 부착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부착한다. 그리고 안전 밸브는 증기 보일러는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1개 이상 무조건 부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 밸브는 별다른 기준이 없으면 2개 이상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단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전 밸브는 25A, 사이즈가 25A 이상의 크기를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안전 밸브가 어떨 때 증기가 분출이 되느냐 하면은 최고 사용압력, 증기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 직전에 바로 그 이하에서 1개가 분출이 되고, 또 하나 2개 부착을 하는데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즉 3% 초과하기 직전에 또 하나가 분출이 될 수 있도록 분출 압력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직접 부착해야 되는데 잘못 설명이 된 겁니다.